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가 된 김영순입니다. 미국에서 20년을 살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해외에 오래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오신 분들 계시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나름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웠고 집도 장만하고 노후 자금도 어느 정도 모았죠. 아이들도 모두 대학을 졸업시키고 직장도 구했고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한국은 제가 떠났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디지털로 바뀌어 있었어요. 은행도 병원도 심지어 동네 마트까지도요.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적응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단순한 문화 충격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한 통의 전화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말이죠. 한국에 돌아온 첫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복잡함이란. 미국에서는 모든 게 느긋하고 여유로웠는데 한국 공항은 마치 개미굴 같았어요. 사람들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당황한 건 입국 심사였어요.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도장을 찍어줬는데 이제는 기계에 손가락을 대고 얼굴을 찍어야 하더라고요. 안내원이 친절하게 도와줬지만 내 나이에 이런 걸 배워야 한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공항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기사님이 저에게 카드가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현금으로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요즘은 다 카드로 하는데요 하면서 약간 귀찮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현관문부터가 디지털 도어락이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라고 하는데 손가락이 떨려서 자꾸 틀렸어요. 결국 아들이 나와서 문을 열어줬죠. 엄마 이제 이런 거 배우셔야 해요. 요즘은 열쇠 갖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아들의 말이 차가웠습니다. 반가운 인사보다는 잔소리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20년 만에 만나는 아들의 첫 마디였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니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TV도 켜는 방법을 모르겠고 에어컨도 리모컨이 복잡하기 그지없었죠. 미국에서는 모든 게 단순했는데 한국의 전자제품들은 버튼이 너무 많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을 차려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휴대폰부터 바꿔드릴게요. 요즘은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미국에서 쓰던 간단한 폰이 있었거든요. 전화 받고 걸고 문자 보내는 정도만 할 줄 아는 폰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폰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함께 휴대폰 매장에 갔어요. 젊은 직원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기종이 시니어용이에요. 글자도 크고 사용법도 간단해요. 시니어용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그것도 제게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집에 와서 며느리가 기본적인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머니 이건 카메라고요. 이건 인터넷이고 이건 지도예요.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컴퓨터 정도는 쓸 줄 알았는데 스마트폰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며칠 후 혼자 은행에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통장과 도장을 들고 갔더니 은행 직원이 말하더라고요. 어르신 지금은 모바일 뱅킹으로 다 처리해요. 번호표도 앱으로 뽑으셔야 해요. 앱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번호표를 어떻게 뽑으라는 건지. 결국 다른 손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죄송한데 좀 도와주세요. 젊은 여성 고객이 친절하게 도와주긴 했지만 그 표정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어요. 마치 왜 이것도 모르나 하는 시선이었죠. 은행 업무를 보는 것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모든 걸 기계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ATM기도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졌고 터치스크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걸 누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직원을 불러서 도움을 받았는데 그 직원도 조금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르신 이런 건 집에서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굳이 은행까지 오지 마시고요. 친절한 말인 것 같지만 어딘지 저를 밀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들에게 하소연했어요. 아들아, 은행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니?
예전에는 그냥 통장 내밀면 됐는데.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모바일 뱅킹 앱 깔아드릴 테니까 좀 배워보세요. 그래서 며칠에 걸쳐서 모바일 뱅킹을 배웠어요. 하지만 정말 어려웠습니다. 비밀번호도 여러 개 설정해야 하고 공인인증서라는 것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배워놓고도 쓸 때마다 헷갈렸어요. 버튼을 잘못 누를까봐 무서워서 결국 매번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도와줬지만 몇 번 반복되니까 짜증이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알려드렸잖아요. 왜 자꾸 까먹으세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까먹고 싶어서 까먹는 게 아닌데 마치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후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한국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국민은행 고객상담센터에서 전화드린 이정민입니다. 목소리가 정중하고 친절했어요. 은행 직원이라고 하니까 믿음이 갔습니다. 어머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머님 계좌로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이 발견되어서 연락드렸어요.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전화로 사기를 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보이스피싱 예방이라고 말하니까 진짜 은행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의심스러운 거래요? 어머님 계좌에서 어젯밤 2시에 50만 원이 출금되었어요. 혹시 어머님이 그 시간에 돈을 뽑으셨나요? 저는 어젯밤 2시에 잠들어 있었는데 돈을 뽑을 리가 없었죠. 아니요, 저는 그 시간에 잠자고 있었어요. 그럼 누군가가 어머님의 카드 정보를 도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 즉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카드가 도용됐다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즉시 계좌 보안을 강화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러려면 어머님의 협조가 필요해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어요. 어머님,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국에서 평생 모은 돈이 다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머님, 일단 휴대폰 앱을 열어주세요. 모바일 뱅킹 앱 말이에요. 저는 손이 떨리면서도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아들이 깔아준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어요. 네, 열었어요.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르는 거래가 있나요? 앱을 열어보니 정말로 모르는 거래가 여러 개 있었어요. 5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이 빠져나간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제가 며칠 전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용돈으로 준 돈이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너무 당황해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아, 정말로 이상한 거래가 있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역시 그렇군요. 어머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즉시 보안 강화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그때부터 상담원이 복잡한 절차를 설명했어요. 화면을 이쪽 저쪽 누르라고 하고 숫자를 입력하라고 하고 인증번호를 받으라고 하고 저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본인 확인을 위해서 계좌 비밀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그때도 별 의심 없이 비밀번호를 말했습니다. 은행 직원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제 보안 강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놓였어요. 다행히 더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은행에서 온 문자였는데 제 계좌에서 500만 원이 이체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모바일 뱅킹 앱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500만 원이 모르는 계좌로 빠져나갔더라고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까 전화 온 사람이 진짜 은행 직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 계좌에서 500만 원이 이상하게 빠져나갔어요. 고객님,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오늘 오후에 고객님이 직접 이체하신 내역이 맞는데요.
모바일 뱅킹으로 이체 신청을 하셨네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이체 한 적 없어요. 누군가 제 돈을 훔쳐간 거예요. 고객님, 모바일 뱅킹은 본인만 할 수 있어요. 비밀번호와 인증번호가 있어야 하거든요. 혹시 다른 분께 알려주신 건 아닌가요? 그때서야 아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게 생각났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은행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해서 고객님, 저희 은행에서는 절대 전화로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그건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거든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객님,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해요. 그리고 저희도 조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주저앉았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모바일 뱅킹을 다시 확인해 보니 500만 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또 300만 원. 제가 보는 앞에서 계속 돈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급히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큰일 났어. 누군가 내 돈을 계속 훔쳐가고 있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침착하게 설명해 보세요. 저는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듣더니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엄마,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왜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비난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바보 같은 일을 했다는 투였습니다. 나도 몰랐어. 은행 직원인 줄 알았다고. 엄마, 요즘 그런 사기 뉴스에서 매일 나오잖아요. 좀 더 조심하셔야죠. 아들의 말이 가슴에 찔렸어요. 저를 걱정해 주는 것보다는 제가 실수했다고 탓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당장 은행 가서 계좌 정지시키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아들과 함께 급히 은행으로 갔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계좌를 일단 정지시켜 주더라고요. 고객님, 총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모바일 뱅킹을 확인해 보니 총 1,200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1,200만 원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은 제가 미국에서 20년 동안 힘들게 모은 돈이었거든요. 은행에서 경찰서로 직행했습니다.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르신, 요즘 이런 보이스피싱 사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시거든요. 경찰관의 말에 더욱 기분이 나빠졌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라는 위안이 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제가 그런 어르신들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노력해 보겠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요즘 사기범들이 워낙 교묘해서 해외에서 조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에게도 상황을 말했어요. 며느리는 듣더니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전화 오면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은행에서 전화로 비밀번호 묻는 일은 없다고요. 역시 저를 탓하는 말이었어요. 물론 제가 잘못했다는 건 알지만 가족들이 저를 위로해 주기보다는 왜 그랬느냐고 따지는 게 더 속상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1,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제가 이렇게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영어도 할 줄 알고 컴퓨터도 어느 정도 다룰 줄 알았고 사업도 성공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며칠 후 동네 이웃들 사이에서 제가 사기당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김 여사, 요즘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해요. 마치 제가 조심하지 않아서 당했다는 투로 말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전화 오는데 바로 끊어버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찔렸어요. 저만 바보같이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더 속상한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제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했지만 둘이 따로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엄마가 너무 순진하셔. 어떻게 그런 뻔한 사기에 당하세요? 요즘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데 말이야. 좀 더 조심하시지. 가족들마저 저를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서 정말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일주일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기범을 잡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르신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피해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쁜 소식이었지만 전액 회수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600만 원 정도는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갔더니 제가 당한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르신 이 사기단이 특히 해외에서 돌아온 분들을 노렸어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더욱 기분이 복잡해졌어요. 제가 그런 쉬운 타깃이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경찰관이 한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어르신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교묘해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하거든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도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도 제가 이렇게 무력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였어요.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해도 예약을 앱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려고 해도 할인 쿠폰은 앱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심지어 버스를 타려고 해도 교통카드가 없으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현금으로 내면 거스름 돈을 안 준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미국에서는 그냥 살면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만 있게 되었어요. 밖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거든요. 뭔가 또 모르는 게 나올까봐 무서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했지만 점점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해졌어요. 매번 물어보는 저를 보며 한숨을 쉬는 모습이 점점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도 알려드렸는데 왜 또 물어보세요? 한 번에 기억하기가 어려워서 메모라도 해두세요. 계속 같은 걸 물어보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며느리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도 일부러 까먹는 게 아닌데 마치 제가 고의로 그러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식의 대답만 돌아왔어요. 제가 미국에서의 경험을 말하면 한국은 미국과 달라요라는 말로 일축되었습니다. 외로움이 점점 커져갔어요. 미국에서는 같은 또래의 한국인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대부분 저보다 젊었고 그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면서 저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직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고객님 적립카드 있으세요? 적립카드가 뭐예요? 앱 다운받으시면 포인트 적립되는데요. 할인도 받으시고요. 또 앱이었어요. 뭘 하나 하려면 다 앱을 깔아야 하는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앱 없이는 안 되나요? 가능하긴 한데요. 그럼 할인은 못 받으세요. 결국 정가를 다 내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말했더니 그 마트 앱을 깔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런 앱들 깔아놓으면 편해요. 할인도 받고 적립도 되고. 하지만 저에게는 편한 게 아니라 더 복잡할 뿐이었어요. 휴대폰에 앱이 하나 둘씩 늘어날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졌거든요. 어떤 앱이 뭘 하는 건지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매번 헷갈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택배회사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고객님 택배 배송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수취인 확인이 안 되어서요. 저는 택배를 주문한 적이 없었는데 혹시 아들이나 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뭔가 시켰나 싶었어요. 어떤 택배인데요? 고급 건강식품이신데요. 대금이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이라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거 주문한 적 없는데요. 그럼 혹시 다른 분이 선물로 보내신 건 아닐까요? 확인해 보시려면 택배 조회 사이트에 들어가셔야 해요. 또 인터넷이었어요. 그 사람이 주소를 알려주며 직접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전의 보이스피싱 경험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 택배 회사에서 전화했다고 하니까 일단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컴퓨터를 켜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로 제 이름으로 된 택배가 있더라고요. 발송인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진짜 택배인 것 같았어요.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네, 있긴 있는데요. 저는 정말 주문한 적 없어요. 그럼 오배송일 수도 있겠네요.
취소 처리해 드릴게요. 대신 취소 수수료 5만 원만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5만 원이면 큰 돈은 아니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취소하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취소하는데 왜 돈을 내야 해요?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배송 준비가 끝났거든요.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이전 경험 때문에 의심스러웠어요.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고객님,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보관료가 추가로 발생해요. 하루에 2만 원씩은. 또 다급하게 만드는 수법이었어요. 보이스피싱과 비슷한 패턴이더라고요. 아니에요. 일단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아, 내 이름으로 택배가 와 있는데 나는 주문한 적 없어. 혹시 내가 보낸 거야? 아니에요, 엄마. 저는 안 보냈어요. 그것도 사기일 수도 있어요. 역시 사기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속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정말 무서웠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또 사기꾼들이 접근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화만 와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일 이후로 모든 전화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필요한 전화도 받기를 꺼리게 되었어요. 혹시 또 사기가 아닐까 해서 말이에요. 아들이 그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의심하지도 마세요. 진짜 중요한 전화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전화로 오는 모든 말이 거짓말 같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저를 속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무서웠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또 모르는 게 나와서 당황하게 될까봐, 혹시 또 누군가가 저를 속이려고 할까봐 그런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어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제가 아는 세상에서 살았는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투성이었고 배우려고 해도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한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또 바보 같은 질문을 하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권했습니다. 엄마, 한번 가보세요. 같은 또래 분들이랑 같이 배우시면 덜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주민센터에 갔어요. 정말로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첫 수업은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이었어요. 강사님이 천천히 설명해 주시니까 그나마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천천히 하세요. 모르는 건 언제든 물어보세요. 강사님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같은 걸 몇 번 물어봐도 짜증내지 않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저와 같은 처지의 분들을 만난 거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스마트폰만 봐도 머리가 아팠어요.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카카오톡 하나 배우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혼자만 유독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해 갔어요. 물론 여전히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우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특히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 도움이 되었어요. 어떤 전화가 오면 의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절대 전화로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급하게 처리하라고 재촉하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먼저 상담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배우니까 앞으로는 사기당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같이 수업을 듣는 분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끝나고 함께 커피도 마시고 서로의 경험담도 나누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20년 살다 왔어요. 그렇게 말하니 다들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영어 잘하시겠네요. 컴퓨터도 잘 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겪은 어려움을 말씀드리니 모두들 공감해 주셨어요.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 힘들어요. 저희 때는 이런 거 배울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한 달 정도 수업을 듣고 나니 기본적인 스마트폰 사용법은 익혔어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주고받기, 인터넷으로 간단한 검색하기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건 많았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무력하지는 않았어요. 조금씩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수업에서 만난 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새로 배운 것들을 나누고 어려운 것들은 서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끼리라도 뭉쳐야죠.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한테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모든 걸 다 혼자 할 수는 없었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행 업무도 간단한 것들은 모바일 뱅킹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병원 예약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도 어려운 것들이 많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도 제 변화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어머니 많이 늘으셨네요. 이제 카카오톡도 하시고.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인정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할 것들은 많았어요. 사기꾼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고 기술도 계속 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었고 서로 정보를 나누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유행한다더라. 이런 앱이 새로 나왔는데 유용해. 이런 정보들을 나누면서 조금씩 디지털 세상에 적응해 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마음가짐이 바뀐 거였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두렵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배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없는 건 아니었어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일들은 많았어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또 다시 배워야 했고 사기꾼들의 새로운 수법도 계속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어려움들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었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일들을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기도 했어요.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경고했습니다.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의심해 보세요. 제 실수가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이제 1년이 넘었어요. 처음에 비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도 어느 정도 능숙하게 쓸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복잡한 것들은 여전히 어렵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를 찾은 거예요. 처음에는 매일이 전쟁 같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앱을 잘못 누르거나 인터넷에서 길을 잃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들이 더 이상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실수는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겪은 경험들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도 큰 보람입니다. 주민센터 디지털 교육에서 이제는 제가 선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 배우시다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저 자신도 뿌듯합니다. 제 실패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귀중한 교훈이 되고 제 작은 성취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 처음에는 후회스러웠어요.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다면 그냥 미국에 있을 걸 그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저를 발견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저를 말이에요. 67세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를 당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요즘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해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하거든요. 대신 그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더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것,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이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어요. 제가 디지털 기기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되니까 가족들도 안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민센터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하기도 해요. 엄마가 정말 대단해요. 저희보다 더 열심히 배우시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더 많은 것들을 배워서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겪은 경험들을 책으로 써보고 싶기도 해요. 67세의 새로운 도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고 그 과정이 힘들기도 하지만 즐겁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희망과 도전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